네, 언젠가부터 4월은 우리에게 아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였습니다. 진실은 아직 바다 밑에 있지만 잊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곳곳에 여전히 모여 있습니다. 비 오는 지난 16일 밤, 그 즈음에 다시 꺼내보게 된 책은 문학동네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이었는데요. 사고가 났던 그 해에 가을에 12분의 작가들이 쓴 글이 묶여서 나왔던 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김애란 작가의 글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읽어봤습니다. 기우는 봄, 우리가 본 것. 김애란. 질문을 받다. 지금 당신을 가장 절망케 하는 건 무엇입니까? 2012년 겨울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자리에서 사회를 본 문학평론가가 물었다. 무대에 오른 해고 노동자 가족과 5명의 작가 모두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보다. 2014년 4월 집에서 외출 준비를 하다 처음 그 배를 봤다. 세월이라는 이름 말고는 딱히 인상적인 게 없는 평범한 모양의 선박이었다. 언젠가 나도 그런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다. 몇 해 전 우리 부모님도 비슷한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에 다녀오셨다.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자료 화면은 정적이었다. 불이 나거나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 비하면 어딘가 좀 느긋해 보이기까지 했다. 아무런 정보도 편견도 없이 텔레비전 앞에 멍하니 있다. 가족 중 누군가 승객들 전부 구조됐다며 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아 그래요? 대꾸한 뒤 사고 현장으로부터 시선을 걷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으나 잘 수습된 모양이고 모두 구조됐다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당장은 모두 살았다는 사실 외에 내가 더 알아야 할 정보는 없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고 긴 시간 밖에 있는 동안 그 일을 잊었다. 나는 내가 본 것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듣다. 368명이라고 했다가 164명이라고 했다. 며칠 뒤 또 174명이라고 하더니 얼마 안 돼 172명이라고 했다. 배가 기운 이후 7번 이상 번복된 거였다. 사고 첫날 외국 언론에서 조난자의 수온별 생존 시간을 따져보는 사이 한국에서는 사망 시 보험금을 계산했다. 사람들은 권력이 생명을 숫자로 다루는 방식에 분개했다. 한쪽에서는 재난의 계급화나 책임의 외주화와 같은 말이 돌았다. 기업과 정부는 세월호에 탑승한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도 바닷속에는 숫자조차 되지 못한 이들이 차갑게 굳어가고 있다. 이름을 들었다. 학생, 실종자, 희생자, 승객이라 불릴 때와 달리 그들의 가족이 늘 불렀던 방식으로, 본명으로, 별명으로 불리는 걸 들었다. 가족들로서는 살면서 10,000번도 더 불러본 이름이었을 거다. 그 이름에 담긴 한 사람의 역사가, 시간이, 그 누구도 요약할 수 없는 개별적인 세계가 팽목한 어둠 속에서 밤마다 쩌렁쩌렁 울렸다. 낮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울렸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길을 가다, 밥을 먹다, 청소를 하다, 아랫배를 얻어맞은 듯 허리가 꺾였다. 몸 안에 천천히 차오르는 슬픔이 아니라 습격하듯 찾아오는 통증이었다. 희생자 가족 중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그곳에서 그런 식으로 불리게 될지 몰랐을 거다. 뉴스를 본 많은 이들이
희생자 이름 위에 자기 이름을 덧댔다. 혹은 자기 자식 이름을 포개며 같이 울었다. 중학생들은 처음엔 군대에서, 그 뒤엔 대학에서, 최근엔 고등학교에서 큰일이 났으니 다음은 우리 차례라 자주 했다. 모두 공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인재였다. 사람들은 앞으로 그 빈칸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갈지 확신하지 못했다. 아니 또 모르겠다. 그 관로에 알바 혹은 조급함, 종북 또는 순수라는 말을 넣은 이들은 최근 자식의 영정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아버지는 유족에게 막말을 일삼는 지도층을 향해 우리를 제발 내버려 두라 했다. 살려달라고도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좀 가만 놔달라 했다. 이 나라 국민들의 안녕 마지노선이 이제는 복지도 교육도 의료도 아닌 생존이 돼버린 것처럼 놔달라 했다. 보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사후에 들은 게 아니다. 배 안에 있는 이들과 동시간을 보낸 거다. 지난 4월 세월호가 가라앉는 걸 전 국민들이 봤다. 들은 게 아니라 읽은 게 아니라 앉아서 서서 실시간으로 봤다. 매일매일 천천히 고통스럽게 봤다. 아침 뉴스로 보고 저녁 뉴스로 보고 인터넷 뉴스로 봤다. 그러니까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걸 관계자들이 책임을 가르고 이득을 따지는 동안 일부 솟아있던 선체가 바닷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걸 봤다. 밥 먹다 보고 자다가 보고 일하다 보고 걷다가 봤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선체가 삭거나 부서져 혹은 인양돼 그 배가 거기서 사라진다고 해도. 사고 3일째. 집 앞 분식집에서 여중생 2명이 머리를 맞대고 스마트폰으로 세월호 뉴스 읽는 걸 봤다. 휴대전화로 연예 기사를 클릭하고 댓글을 달고 게임을 하고 제잘거려야 할 애들이 아무 말도 않고 어두운 소식에 집중하고 있었다. 우리가 본 것과 같은 걸 아이들이 봤다. 배 안에서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걸. 다투어 생명을 지켜야 할 시간에 권리를 외치고 이익을 도모한 모습을. 그 도모를 가능하게 한 이 세계의 끔찍한 논리를 아이들도 봤다. 어른들이 있는 데에서도 없는 데서도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의 의미를 알았다. 아마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았을 거다. 듣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 최대한 힘쓰겠다는 말도, 모든 걸 동원하겠다는 약속도 들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 들었다. 그럴듯한 말들은 주로 위에서 내려왔다. 그 안에는 부사와 형용사, 서술어와 추상명사가 많았지만 시제와 동사, 주어와 교유명사는 잘 보이지 않았다. 곧이어 책임이란 말이 들려왔다. 적폐라는 말, 엄벌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그런데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어도 대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하다는 말보다 기다려달라는 청보다 선명하게 들린 건 지도층의 막말과 실언이었다. 그리고 그중 어떤 말은 결국 유족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어버이날 두 팔을 벌려 벌서듯 자식들의 영정을 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정부가 말한 최선과 최대의 대상은 국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는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고 민심을 달래는 이익을 자처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이 간절히 원한 건 권력의 귀였다. 특히 유족들의 입장에서 그랬다. 5월 8일 차가운 아스팔트 도로에 앉아 이들이 밤새도록 요구한 게 대화였던 것만 봐도 그랬다. 이날 유족들은 자신들은 싸우러 온 게 아니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 사과라고, 우리 마음을 좀 읽어달라는 것뿐이라며 영정을 안고 울었다. 이들을 막아선 아마도 세월호 속 학생들보다 4-5살 많을 고개 숙인 경찰의 팔뚝을 잡고 울었다.
하지만 만 하루가 지나도록 이들이 원했던 대화의 길은 열리지 않았다. 말 그대로 미개방 상태였다. 얼마 전 미개라는 말이 문제돼 그 뜻을 찾아봤다. 사회가 발전되지 않고 문화 수준이 낮은 이라는 뜻이 먼저 등장했지만 그 아래 열리지 않은 이란 1차적인 뜻도 눈에 띄었다. 앞으로 우리는 누군가 타인의 고통을 향해 귀를 열지 않을 때,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을 때 그 상황을 미개하다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보다 4월 말 안산의 세월호 희생자 임시 합동분향소에 다녀왔다. 시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고 단원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올림픽 기념관으로 향하는데 전봇대에 붙은 브라보 안산, 세계 속의 안산, 행복한 사람들이란 슬로건이 눈에 들어왔다. 조문객들이 줄을 선 고잔초등학교 본관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됨됨이가 바른 어린이란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관대하고 무심하게 지나쳤을 건전한 말들이었다. 한때 크고 좋은 말들을 가져다 아무때고 헤프게 쓰는 정치인들을 보며 언어 약탈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안산에서 이제는 말 몇 개가 아닌 문법 자체가 파괴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떤 낱말이 가리키는 대상과 그 뜻이 일치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걸, 기와 기표의 약속이 무참히 깨지는 걸 보았다. 앞으로 바다를 볼 때 이제 우리 눈에는 바다 외에 다른 것도 담길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는 말 속엔 영원히 그늘이 질 거다. 특정 단어를 쓸 때마다 그 말 아래 깔리는 어둠을 의식하게 될 거다. 어떤 이는 노트에 세월이란 단어를 쓰려다 말고 시간이나 인생이란 낱말로 바꿀 것이다. 4월 16일 이후 어떤 이에게는 바다와 여행이, 나라와 의무가 전혀 다른 뜻으로 변할 것이다. 당분간 침몰과 익사는 은유나 상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본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본 것이 이제 우리의 시각을 대신할 거다. 세월호 참사는 상으로 맺혔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콘택트 렌즈 마냥 그대로 두 눈에 들러붙어 세상을 보는 시각, 눈 자체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 바다가 그냥 바다가 되고 선장이 그냥 선장이 될 때까지, 믿으라는 말이 믿을 만한 말로, 옳은 말이 맞는 말로 바로 설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 지금으로서는 감도 오지 않는다. 듣다. 2012년 겨울 북콘서트 자리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이창근 씨 가족이 있었다. 대기실에서 그 가족의 얼굴을 실제로 본 이들은 일순 숙연해졌다. 뭐라 잘 설명할 순 없어도 그동안 버텨오신 날들의 이력이 두 분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였다. 가장이 수많은 동료의 죽음을 견디며 보낸 몇 년과 아내가 생활을 꾸리며 보낸 몇 해, 엄마 아빠의 투쟁 현장을 따라다니며 아이가 보낸 나날의 세목은 다른 듯했다. 하지만 3시간 다 보통 시간은 아니었을 거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였다. 북콘서트 2부 때 두 분은 고통을 나누는 과정과 의미에 대해 얘기했다. 그리고 2시간 남짓 주최 측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모두 끝났을 때 사회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지금 당신을 가장 절망케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작가들은 그 자리에서 저마다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나는 좀 당황한 나머지 부끄럽고 두루뭉술한 얘기를 했다. 절망에 대해 혹은 희망에 대해 모두가 한마디씩 하고 이윽고 이창근 씨 아내인 이자영 씨 차례가 왔을 때 그녀는 누구도 건너본 적 없는 시절로 혼자 돌아가듯 담담하게 말했다. 저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건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 앞에서 나는 좀 놀랐다. 그러고 그 놀랐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철저히 그 고통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 아무리 노력한들 세상에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통이 담긴 타인의 몸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자영 씨는 여기서 어떻게 더 노력하라는 건지, 어떻게 더 힘을 내라는 건지 알 수 없어 때때로 절망스러웠다고 했다. 그녀의 대답 속에선 황량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세상의 무관심과 폭력 속에 홀로 버려진 느낌을 받을 때, 그 시간에 잠겨본 자만 알 수 있는 외로움이었다. 그런데 최근 진도 앞바다에서 나는 비슷한 장면을 봤다. 바닷물에 맨발을 담근 채 쭈그려 앉아 울고 계신 분의 뒷모습에서였다. 한밤중 우리 아이들을 빨리 꺼내달라고 진도에서 청와대를 향해 어둡고 캄캄한 길을 10여 킬로미터나 걸어간 분들의 초조 속에도 파도가 거세게 있는 바다를 향해 힘없는 엄마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 미안하다고 외치던 분의 울음 속에도 그런 한기가 있었다. 보통 사람은 가늠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거대한 외로움이 그것이었다. 답하지 못하다. 뜨겁지 않게 이 글을 마칠 수 있을까? 차갑지 않게 지금을 말할 수 있을까? 지난달 16일,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배 안에서 한 여고생은 불안을 떨쳐내려는 듯 친구에게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더라? 그러곤 그 농담의 끝으로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못했다. 요즘 나는 자꾸 저 말이 어린 학생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네고 간 질문이자 숙제처럼 느껴진다. 이 경사를 어찌하나, 모든 가치와 신뢰를 미끄러뜨리는 이 절벽을, 이유는 위로 올리고 위험과 책임은 자꾸 아래로만 보내는 이 가파르고 위험한 기울기를 어떻게 푸나. 지난 한 달간 많은 걸 보고 들었다. 보지 않으면 놓칠 것 같았고 놓치고 나면 속을 것 같았다. 되도록 모든 걸 보고 누가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기억해 두려 했다. 지금 진도에 사실은 차고 넘치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그 사이 나는 망가진 문법 더미 위에 앉아 말의 무력과 말의 무의미와 싸워야 했다. 어떤 말도 바닷속에 가 닿을 수 없고 어떤 말도 바로 설 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납득시킬 만한 말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마냥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 2년 전 이자영 씨를 떠올리며 내가 가까스로 발견해낸 건 만일 우리가 타인의 내부로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면 일단 그 바깥에 서보는 게 맞는 순서일지도 모른다는 거였다. 그 바깥에 서느라 때론 다리가 후들거리고 또 얼굴이 빨개져도 우선 서보기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았다. 그러니 이해란 타인 안으로 들어가 그의 내면과 만나고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몸 바깥에 선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렬하게 실감해 나가는 과정일지 몰랐다. 그렇게 조금씩 바깥의 폭을 좁혀가며 밖을 옆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경청이, 공감이 아슬아슬한 이 기울기를 풀어야 하는 우리 세대가 할 일이며 제도를 만들고 뜯어 고쳐야 하는 이들 역시 감시와 처벌 이전에 통제와 회피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지도 몰랐다. 그때 우리가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는 건 수동적인 행위를 넘어 용기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뭔가를 자주 보고 듣고 접했다는 이유로 타인을 쉽게 안다고 해선 안 되는 이유도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과 불행을 구경하는 것을 구분하고 악수와 약탈을 구별해야 하는 까닭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지난달 임시 분향소에 갔을 때 고잔 초등학교에서 2시간 넘게 조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운동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주위에 수다를 떠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떠드는 건 오직 아이들 뿐이었다. 어른들이 만든 원 바깥에서 그네를 타고 모래성을 쌓으며 뭐라 외치고 웃는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 모든 게 마치 전생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순간 상복을 입은 내가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가장 강렬하게 느끼고 있는 감정 중 하나가 삶의 생생함이라는 걸 깨달았다.
슬픔 속에 숨기려 해도 환멸 안에 감추려 해도 냄새처럼 기어코 드러나고야만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그 어쩔 수 없는 선명함이었다. 분향소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부모님을 따라온 몇몇 아이들은 다리가 아프다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어느 청년은 모래바람 한가운데서 입을 가린 채 중간고사 교재를 읽고 있었다. 은색 스팽글이 잔뜩 달린 분홍색 손가방을 든 여자아이의 취향은 참으로 초등학생다워 어여뻤고 엄마 품에 안긴 채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아기의 무지는 그 자체로 아기다워 고마웠다. 거기 나온 이들은 다들 어렵게 시간을 내 자기만의 방식으로 고인들에게 나름 인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야 나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싶었던 것 못지않게 나와 같은 감정, 같은 슬픔을 느끼는 동시대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자 곧 거기 모인 이들의 분노와 원망, 무기력과 절망, 죄책감과 슬픔도 결국 모두 산자의 것임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순간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죽은 자들은 그중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였다. 산자들이 느끼는 그 비루한 것들의 목록 안에서조차 그들이 누릴 몫은 하나도 없다는 단순한 사실이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